네, 새 정부에게 바라는 디지털 플랫폼 혁신 생태계를 위한 정책 제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IT 정책전문대학원 김연경입니다. 네, 저희는 법, 미디어, 정치, 경제, 경영 분야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서 플랫폼 서비스나 콘텐츠, 통신사업자 규제 등 인터넷 규제 이슈와 주요 쟁점을 발굴해 심층 논의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공감하며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입니다. 기존에 사단법인 체감 규제 포럼으로 시작하였으나 어떤 디지털 규제 혁신과 관련된 논의를 집중하고자 명칭 변경을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후 대략 2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새 정부 주요 정책의 기본 방향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새 정부 ICT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세션 발표자이신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김민호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안 나오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는 김민호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 정부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 개편 제안이라는 제하입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을 할 거고요. 역대 정부가 출범하면 이른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인수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새 정부의 국가 정책을 수립을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이제 이른바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혹시 헌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뭐 미국처럼 기본적인 정부 조직은 헌법 속에 포함시켜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변경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나 이제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거나 또는 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영역은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가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많은 정부 조직 개편 논의 중에서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인터넷 기업 등을 포함한 ICT 영역에 대한 규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이 잘 되고 있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또 뭐 산업자원부라든지 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또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제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하고 있으면 굳이 개편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우리나라의 IT 또는 ICT의 초석을 닦고 이러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라는 게 있었죠. 근데 정보통신부가 이제 그 기능을 쭉 수행을 하다가 이제는 ICT가 하나의 어떤 독자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모든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된다라고 인식을 해서 굳이 이제 이걸 하나의 독립부처로 두기보다는 각각의 정책을 분산하는 형태로 이제 또 개편을 하게 됩니다. 개편을 하게 되죠. 그렇게 개편을 해서 쭉 한 15년 또는 10년을 쭉 지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현상이 도출됐냐면
IC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 산업들이 막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혁신 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또는 정책적 지원을 하는 그런 거버넌스가 또 다시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발표에 앞서서 이제 아무래도 인수위가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이 ICT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흘러나오는 그 거버넌스 개편 방향의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나눠 가지고 과학기술은 교육부에 붙이고 그래도 부총리로 격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문체부, 산자부, 국토부 막 이런 데 막 흩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가져와서 디지털 혁신 미디어부를 만들겠다. 아마 이렇게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그 찌라시 수준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오늘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방점은 큰일이다. 왜 큰일이냐면 이것은 개선을 하려고 했다가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제가 사실은 칼럼도 바로 그저께입니까? 어떤 신문사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럼 지금부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새로운 개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이제 화두, 과거 이명박 정부 때는 뭐 녹색이라는 화두가 엄청 화두였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라는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걸 우리가 화두로 한 것처럼 아직 윤석열 정부가 뭐 어떤 것을 화두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수위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디지털 혁신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인수위뿐만 아니라 여야 대통령 후보,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당시에도 각 후보의 공약에 다 나왔던 개념이 이른바 디지털 혁신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디지털 혁신이 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공약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결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존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혁신 산업을 발굴 진흥하는 것이다. 이게 저는 이제 디지털 혁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정부 조직은 어떻게 됐냐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는 과학기술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는 산업자원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문제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혁신 산업의 발굴 진흥은 지금 뚜렷한 주무 부처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진흥 부처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규제 부처만. 그 규제 부처가 이제 하나 둘 들다 보니까 지금은 뭐 문화체육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산업자원부 또 뭐 중소기업 벤처부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도 다 이제 규제기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정부 조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라는 것은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습니다만은 가기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벤처부 이런 여러 부처에서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때 디지털 경제, 디지털 혁신, 디지털 뉴딜 이렇게 해서 뉴딜 댐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추진 전략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을 평면으로 쭉 펼쳐놓고 보면 다 똑같았다. 그 말은 결국 정책 추진의 동향이 내용이 중복되고 다 유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즉 퍼스널 데이터의 거버넌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또 금융위대로 금융데이터, 가기부는 과학기술 데이터, 산업부는 산업 데이터, 또 보건복지부는 의료보건 데이터 등등과 같은 각각의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민, 피규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라 공정거래 부분도 살펴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ICT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라는 명분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온라인 공정화라는 정책을 가지고 또 실랑이를 벌인 것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플합니다. 뭐냐면 첫째,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앞으로 이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그림 중에 혹시라도 디지털 혁신 미디어 부, 다시 말해서 디지털 혁신이라는 ICT 영역과 미디어라는 영역을 붙여서 규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여기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미디어와 ICT는 그 규제 속성이 완전히 다른 물과 기름과 같은, 다시 말해 흙과 백과 같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라는 것은 보편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반하여 ICT라는 것은 아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규제보다는 지능과 지원을 우선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소극적 규제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상할 때 키높이가 다른 두 개를 붙여놓으면 낮은 키높이의 규제가 있겠습니까? 높은 수준의 규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규제 수준은 둘 다 높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디어와 IT 영역 모두 다 고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혁신 중에 이른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개발은 과기부, 또 기존 산업의 디지털화는 산자부, 이 영역이 가리마가 뚜렷하게 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혁신 산업, 여기에 대한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는 부처 간에 중복 규제가 발생하고 피규제자가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는 하나의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 심플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혁신 산업,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혁신 산업은 왜 따로 거버넌스가 필요하냐라고 되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디지털 혁신 산업이
기존 산업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세션 2에서 김형경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 중에서 가장 마지막 특징을 하나 보시면요, 망 영향성, 즉 네트워크 영향성. 디지털 혁신 기업은 네트워크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듣기로는 인수위원회에서도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면서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개편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편한다라고 해서 제가 주장하는, 이제 좀 이따 주장을 할 겁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오히려 부가통신 사업을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역시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갑자기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를 얘기하다가 네트워크 정책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설명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디지털 혁신 산업은 네트워크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네트워크 정책의 가장 기본은 네트워크 사업자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기간통신 사업이고 또 하나는 부가통신 사업, 딱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기간통신 사업이 뭐냐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 사업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조문이 쭉 나와 있는데, 저처럼 평생 법 조문만 공부한 사람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나름대로 살을 탁 쳐내서 뼈다구만 딱 핵심만 뽑아보니까 기간통신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전기통신 해선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타인 통신을 매개하는, 타인 통신 매개는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 통신을 매개하기 때문에 그런 음성이나 데이터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타인 통신 매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통신 해선 설비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타인 통신 매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전혀 이질적인 건데요, 전기통신 해선 설비를 임대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기간통신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부가통신은 뭐냐? 부가통신은 전기통신 사업 중에서 기간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이게 이제 부가통신입니다. 그럼 봅시다. 우선 기간통신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통신의 개념에 타인 통신을 매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전기통신 해선 설비를 빌려주는 거하고, 이걸 다 기간통신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과거에는 전기통신, 기간통신 그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입법자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냥 구리 전화선을 통해서 전화를 주고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타인 통신을 매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화선 구리선을 깔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타인 통신을 매개해야 될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전화선을 안 깔고도 타인 통신 매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접속 서비스라든지 그걸 위해서 이제 이렇게 기간 통신을 해놨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적 기반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통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기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 여러분 머릿속에 SK나 KT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설치하는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타인 통신을 그냥 매개하는 사업자. 타인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내가 직접 설치해서 타인 통신을 매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빌려서 타인 통신을 매개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여튼 타인 통신을 매개하는 거하고 이거는 서로 굳이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부가통신입니다. 부가통신은 전기통신 중에서 기간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흡사 뭐냐면요. 우리가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주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그 우주 중에서 태양계를 제외한 나머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통신이라는 게 전기통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주입니다. 끝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기간통신을 제외한 나머지가 부가통신이다. 그러니까 뭐 부가통신이 뭐냐는 규제 당국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게 부가통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자 우리가 우리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하겠다. 그 발상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원래 부가통신이라는 개념이 왜 여러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왜 value added라는 부가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거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 전화선 깔아서 전하던 시절에 그런 구리 전화선을 빌려가지고 부가가치를 붙여서 재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부가통신이라고 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 근데 지금 예컨대 플랫폼 사업자가 왜 부가통신입니까? 전혀 개념이 맞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플랫폼 사업자를 부가통신이라고 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끝을 모르는 우주 중에서 기간통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가통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가통신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얘기는 학술적인 내용인데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 플랫폼이 왜 부가통신이냐?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야 플랫폼도 이메일, 메시징, 채팅, 인터넷 전화 이런 거 타인 통신 매개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가통신이다. 그러면 또 방통위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서 부가통신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또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 부가통신 이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메일 또는 메시지, 채팅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보 처리라는 자사의 특별한 정보 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내용의 형태나 내용이나 형태 변경 없이 그대로 간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런 논쟁이 있다라는 학술적인 얘기입니다. 아무튼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부가통신을 해놓고 나니까 규제 당국도 헷갈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규제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가통신을 규제하기 어려우니까 뭐라 그러냐면 부가통신 중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또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 앱마켓 사업자라는 걸 또 만들어요. 또 이제 자격하다 보니까 어떤 규제가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무슨 은하계는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래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용무라는 걸 또 만듭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부가통신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없어요. 규제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신고하라. 부가통신 사업자는 신고하라 그러는데 아까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규제 당국도 몰라요. 저희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고 규제 당국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들만 태양계 근처 보이는 애들만 그런 애들만 신고해라 이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유지하느냐? 전기통신사업법을 왜 끝까지 지고 있느냐? 전기통신사업법을 지고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관할 내에 들어온다 이거죠. 우리 관할 안에 묻기 위해서 부처 이기주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서 네트워크 사업 전기통신 사업법을 개편해서 네트워크 사업자를 새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 분류 방식은 첫째, 지금의 기간 통신 사업자를 두 가지로 나눠라. 하나는 전기통신 해선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 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 이렇게 나눠라. 그 이유는 이 두 사업자는
규제의 목적과 범위와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뭐 기술 표준이라든지 필수 설비라든지 하는 공적 의무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또 막대한 예산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는 진입 규제 자체도 특허 사업자여야 됩니다. 국가가 너만 특별히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걸 특허 사업자로 합니다. 그러나 타인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는 그냥 빌려서 매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죠? 얼마든지 빌려서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타인통신을 매개할 때 필요한 것은 요금 규제라든지 이용자 보호라든지 이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만 규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의 진입을 굳이 특허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허가 사업자,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가통신 사업이라는 개념을 차제에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자. 왜냐하면 부가통신이라는 개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를 개편할 때 전기통신사업법 등 네트워크 정책을 개편해서 전기통신 혁신을 설치하는 사업자와 타인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를 분리하고 부가통신 사업은 가감히 삭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발표가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CT와 미디어가 융합되는 것, 같이 붙이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는 전기통신 사업을 개편해서 네트워크 정책을 개편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론은 뭐냐? 디지털 혁신 디지털 혁신부 지금 흘러나오는 이 얘기에서 이런 미디어를 붙인다는 이런 발상 말고 그냥 디지털 혁신 불을 신설하는데, 아까 이랬더니 가리마가 딱 타집니다.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과기부, 그 다음에 기존 산업을 디지털하는 것은 산업부,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등장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혁신 산업의 지원 육성은 새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혁신부. 그럼 이걸 왜 새로 만들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 그거는 좀 이따 김영 교수님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7개 기업이 디지털 혁신 산업입니다. 그죠? 예. 우리나라도 1위부터 10위 중에서 2개가 디지털 혁신 산업. 지금은 2개지만 앞으로는 7개가 될지 8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디지털 혁신 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는 보다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면 디지털 혁신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아까 얘기한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하고 이런 애들, 다시 한번 네트워크 정책을 해야 되는 부서는 누가 맡아야 되느냐? 이제 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에서 떨어져 나간 정보통신부가 맡겠죠. 그죠? 그럼 그것만 가지고 또 독립부처가 되는 것이냐 하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원칙적인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혁신부는 ICT,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 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원하는 독립부처로 신설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명제를 드리고, 나머지 정부 조직과의 조정 문제는 이제 제 영역 밖에 이제 큰 그림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이거는 저의 강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것처럼 정부 조직이 개편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이라는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소야대가 되겠죠.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야당이 다수를 해서 쉽게 정부 조직이 개편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다 정부 조직을 완전 개편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을 때 보통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기존의 정부 조직을 그대로 주지만 지금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한두 개 부처를 타협하는 수준으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자, 기존의 정부 조직 플러스 이 상태에서 디지털 혁신부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라는 저 나름대로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술 R&D라든지 네트워크, 통신, 통신산업 이런 것들은 지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됐든 아니면 가계부가 떨어져 나가는 정보통신부가 됐든 뭐 거기서 맡아주면 될 거고요. 그러나 디지털 혁신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쭉 업무들이 이관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또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뭐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될 것이다, 지상파 방송과 IPTV가 융합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어요. 글로벌 트렌드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방송과 통신이 진짜 융합됐느냐? 아닙니다. 방송은 방송대로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통신은 통신으로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방송통신위원회지 방송부서는 방송부서만 줄창, 통신부서는 통신부서 일만 합니다. 전혀 연결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또 방송과 통신은 또 그 규제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그 집회 가야 됩니까? 가봤는데 그 길이 아니다 그러면 되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다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다시 방송위원회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과거처럼 민간 독립기구로서 방송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을 하는 방안을 제안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거의 방송위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별도로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도 생기는데요. 뭐 이것은 방송심의의 경우에는 뭐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위원회로 개편이 되고 그 방송위원회가 정부 조직이 아니라 민간기구로 된다라고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에서 방송심의 기능은 뭐 통합을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통신심의 부분은 뭐 정보통신부든 아니면 딴 데서 가져가도 되지 않겠나. 이거는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면 되고, 다만 신산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 기반의 신산업은 이제 디지털 혁신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런 신산업적인 요소는 디지털 혁신부로 가야 될 것이다. 중소기업 벤처부는 뭐 폐지가 되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디지털 혁신에 관한 것은 디지털 혁신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다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에 관한 독립부처의 신설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주 지지한다, 바람직하다. 다만 여기에 미디어 컨텐츠를 얹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혁신 산업의 진흥 업무는 새로운 디지털 혁신부와 같은 부처를 신설해서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제돼야 될 논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전제적 논의가 네트워크 정책도 같이 동시에 개편을 해서 부가통신 사업자와 같은 지금 현재 역사적 소명을 다한 그러한 사업 분류 체계는 가감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바람직한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혁신부와 같은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과기부, 방통위 등 현행 부처에서 이관되는 디지털 혁신 사무를 담당하고 여기에 플러스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산업 기업 진흥 및 규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상위의 조정 메커니즘은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위의 조정 메커니즘은 국무총리 소속의 디지털 혁신 위원회 같은 걸 신설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디지털 혁신 비서관 정도를 신설해서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번 회의를 맡은 중앙대 조윤영 교수입니다. 예, 우리 이 분야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하는 우리 김민호 교수님의 아주 창의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이제 그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혁신이나 거버넌스 주제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변화와 성장의 쌍두마차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인수위에서 이제 2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창양 교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안을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김민호 교수님이 우려하고 있는 거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김민호 교수님이 제안하고 있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민호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토론을 위해서 우리 이경원 교수님 그리고 이혜원 교수님 차례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동국대학교의 이경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이경원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PDF를 띄우는데 낯서네요. 이상하게. 쓸데없이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김민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발표 내용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잘 읽어봤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공감하지는 그러니까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오늘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혁신과 거버넌스고 그다음에 김민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토픽의 제목은 새 정부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 개편 제안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가통신 영무 개념 존치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특히 부가통신 영무 개념 존치로 해당 영무의 관할권 유지 목적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서 폐지 또는 삭제를 제시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업무는 새롭게 제안을 해주시는 디지털 혁신부로 이양돼서 관리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부를 신설을 해서 디지털 산업의 진흥 및 규제를 총괄을 하고 과기부와 방통위 등 현행 부처에서 이관되는 디지털 혁신 사무 그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산업, 진흥, 규제 사무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는 그런 부처로서 역할을 기대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요즘 많이 쓰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뉴 노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뉴 노멀이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 또 디지털 혁신 이런 것들이 더욱 더 강조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배
그러니까 뭐 일상화되는 그런 사회가 뉴 노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뭐 기술, 뭐 제품, 서비스 혁신 뭐 이런 것들은 뭐 늘 강조되었던 뭐 적이 없었죠. 늘 강조되어 왔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활용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커졌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빅데이터나 AI 같은 것들은 이제 국가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 빅테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회 전반에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공급은 국경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ICT 분야에서 늘 중요한 그 산업 정책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8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화면을 못 보시기 때문에 눈에 확 안 들어오실 텐데 첫 번째로서는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혁신을 위한 R&D 투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망 등 인프라 고도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관련 산업 진흥 다섯 번째로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여섯 번째로는 이용자 보호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해외 진출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법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매번 이 뭐 지능이냐 규제냐 이런 를 떠나서 늘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해서 이 관련 부처별로는 이제 장기 고유 과제가 있으니까 자기네 고유의 과제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것 공정 경쟁 환경 같은 경우는 뭐 공정위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디지털 전환과 같은 이제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부처별로 협력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게 좀 전에 제가 그 지금 현상이 뭐 뉴 노멀이라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뭐 뉴 노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 대응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ICT 관련한 정책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8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보통신정책학회에서 차기 정부의 ICT 정책의 우선순위를 뭘로 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3개 학회인데 정보통신정책학회랑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 그다음에 미디어 경영학회 이렇게 3학회 전현 임원진을 대상으로 약 70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1순위가 뭐냐면은 법제도 개선이었어요. 그건 뭐 1순위, 2순위도 법제도 개선이었어요. 그래서 1순위, 2순위 더 하면 법제도 개선이 아주 으뜸으로 우선순위로 지목이 됐고 두 번째 1순위는 차세대 기술 개발, 그 다음에 2순위에서 두 번째 우선순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뭐 이런 것들을 해서 1순위랑 2순위를 합하면 이제 우선순위가 1번이 법제도 개선, 2번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세 번째가 관련 산업 진흥, 그다음에 차세대 기술 개발 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이 돼 있고 뭐 해외 진출이나 인프라 고도화 이런 거는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뭘 물어봤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 2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향후 이제 새 정부에서 이 ICT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떤 정보 조직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게 38% 정도로 현재 조직 구조는 유지하지만 흩어져 있는 ICT 지능 및 규제 기능을 전체를 통합해서 한 부처가 수행한다가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 사실 비슷하게 현재 조직 구조를 유지하지만 일부 중복된 것은 해소를 한다.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를 신설한다. 이거 비슷한 개념의 이제 의견도 주셨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김민호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제안과 같은 맥락에 있는데 현재 조직 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ICT 진흥 및 규제 진흥을만을 위한 새로운 부처를 신설한다. 이것도 28% 정도로 그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현행 그 조직 자체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좀 환영받고 있지 않은 그런 조직 그 구조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어쨌든 그 산업 관련된 산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관련된 뭐 규제나 정책들도 산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고, 따라서 향후에는 이 부처별 산재한 기능이 통합되고,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 전면 개편도 그 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부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특히 뭐 ICT 산업에 국한돼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학자들이 지목하는 게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법제도 개선이거든요. 근데 법제도 개선은 누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되냐면은 입법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정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플리멘트 그러니까 법이 그 제정이 되고 뭐 통과되고 뭐 이런 거는 입법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법부의 입김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기능, 그다음에 입법부가 IT 산업에 대해서 많은 전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예, 따라서 이제 입법부의 역량 강화가 앞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발표 수준의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목포대학교의 이혜원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목포대학교 이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노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한 좀 짧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김효 교수님 발제해 주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정책 또는 네트워크 산업 분류 체계 개편이고,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혁신 산업 거버넌스 개편 방안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네트워크 정책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가 결국 이제 어떤 뜨거운 이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혁신 산업 거버넌스 개편 방안. 저는 그 우연찮게도 제가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시절에 그 정부 조직 개편 그 실제 업무를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뭐 짧은 경험으로 좀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부처를 신설할 거니 아니면 기존 부처 기능을 집중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둘 다 사실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일입니다만, 그 기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 그 부처가 실제로 안착이 돼서 돌아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어떤 정부의 기능이 집중되고 뭔가 중복이 해소되고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부처의 신설에 따른 오버헤드를 충분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처라는 걸 신설하게 되면 이 정부 조직의 특성상 그 조직과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비대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사실 상당히 정부 조직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김노 교수님 맨 처음에 말씀 주신 거에 100% 공감하는 게, 이 소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을 새로 세팅하는 이런 거는 정말 그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어떤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걸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일까? 사실 국민들은 뭐 부가 하나 신설돼서 장관 자리가 하나 늘어나면 더 싫어하지 않을까요? 예.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혁신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떤 추구해야 할 지향점, 또 우리
어떤 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어떤 그런 꼴이라는 거에 관해서는 뭐 모두 다 공감하실 텐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 제가 좋아하는 그 건축가 중에 마스 반데로라고 이분이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잘못 와전돼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많이 알려지는데 사실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을 좀 살려봐야 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ICT 같은 경우는 뭐 제 짧은 소견으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이게 탁구공처럼 어느 부처에 뭐 붙였다 뗐다 뭐 이런 논의를 자꾸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논의될 만한 그런 주제인가 저는 그런 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신설 아니면 기존 부처의 기능의 집중 두 가지 방안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러니까 이경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제도 개편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관련 조직과 인력이 해당 부처로 가거나 신설되는 부처로 갑니다. 근데 법은 어떻게 되느냐? 법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소관 부처 명칭만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자, 이게 과연 진정한 그 정부 조직 개편일까? 사실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법도 불필요한 건 없앨 건 없애고 필요한 기능 넣고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칭인데요. 디지털 혁신이라는 명칭이 적절할까? 디지털 경제 뭐 이런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관한 조금 개념 정의도 되어야만 디지털 혁신부가 신설 또는 특정 부처로 기능이 집중되었을 때 관련 부처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의 발표와 토론을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혹시 이 토론해주신 분에 대한 저희 김민호 교수님의 반론 뭐 없어요 전혀. 예. 아주 명쾌한 토론과 명쾌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세 분의 목소리가 이 신정부 인수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이상호입니다. 이 세션 지금 시작하게 될 텐데요.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 그 경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또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플랫폼 규제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법안들은 굉장히 충분한 이해 없이 졸속으로 발의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고요. 그래서 관련 법안들은 아마도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두 번째 세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플랫폼 혁신과 상생을 외치면서 신문 기고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과학기술 서울과학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회를 보게 돼서 정신이 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현경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입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IT정책전문대학원 소속에 있는 김현경입니다. 앞에서 김민호 교수님께서 자꾸 이런 중요성 부분은 뒤에서 김현경 교수가 자세히 설명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더 추가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나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혜원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정권이 바뀌고 또는 정부 조직 개편이 논의될 때마다 산업부나 뭐 국방부나 또는 뭐 그런 부처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IT와 관련된 부처는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느냐, 저기다 갖다 붙여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항상 있을 수밖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IT라는 영역이, IT 정책이라는 영역이 정부의 하나의 독자적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글로벌 경쟁이나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IT 정책이라는 게 국가의 하나의 중요한 정책 영역이 아니다라고는 거를, 독자적 정책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IT 정책 영역은 국가의 하나의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계속 미디어에 붙이느냐, 아니면은 뭐 산업부에 붙이느냐, 과학기술에 붙이느냐, 이런 식의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지가 매우 안타깝고, 또 그걸 반증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혁신 생태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되는 정책이다라는 게 정부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인수위의 관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지털 플랫폼, 어떤 디지털과 관련된 경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2017년 자료입니다. 2017년에 어떤 미국에서 거의 20%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은 2019년에 중국에서는 34%를 넘어섰습니다. GDP의 34%가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다라고 하고, 뭐 전 세계 시가총액의 12플랫폼 기업의 7개가 어떤 디지털 경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5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GDP의 거의 5배입니다. 이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글로벌 데카콘이라고 하죠. 요즘 유니콘이 아니라 데카콘이라는 어떤 100억 이상의 벤처 기업들을 의미하는데, 데카콘 중에 75% 가까이가 전부 다 IT 기반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IT라는 디지털 생태계에 기반한 그런 정책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IT와 관련된 정책이 독자적인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검색, 메신저, 이커머스 등이 자국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의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의 특성과 효용을 살펴보면, 특성은 이미 너무나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고 지배력 획정도 곤란하고, 뭐 이제 IT가 전 산업이나 전 부처 관련성이 깊다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뭐 경쟁의 시장도 우리나라에서 그 자국 내 국경 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다라는 것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뭐 네트워크 영향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규율 방향은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해야 되고, 여러 부처의 과다 중복 규제를 지향해야 되고, 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거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 경제 이렇게 중요한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효용은 뭔데? 이 효용 가치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게 사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플랫폼 경제가 플랫폼이 갑으로서의 지위로서 입점 사업자의 갈등 문제, 또 플랫폼 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어떤 권리 침해 문제, 플랫폼은 가는 데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치중된 그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효용이 굉장히 큰데 그 효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왜 어떤 체계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기존 산업, 전통 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켰다라는 거는 이거는 수치로도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뭐 금융, 헬스케어, 교육, 법률 뭐 이런 데에 기존의 전통 산업의 생산성을 증진시켰다라는 것들. 또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년간 웹 기반의 플랫폼 노동이 3배 이상 증가했고 지역 기반은 10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이미 IL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 밖에 여성 근로 참여율이라든지 또 기존의 무직자였던 사람들의 근로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는, 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소상공인한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쇼핑 라이브 등에서는 이제 홈쇼핑에 입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한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고, 또 벤처나 스타트업의 성장 창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K 콘텐츠의 어떤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강남 스타일이나 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서도 이미 널리, 그리고 사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OTT라는 서비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활성화되기 어려웠죠. 그냥 막강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기화로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이처럼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어떤 효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 연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직 플랫폼이 가져온 갈등과 부정적 효과에만 자꾸 초점을 두는 게 과연 우리나라가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바람직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효용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현 주소는 매우 씁쓸합니다. 먼저 저는 플랫폼 정책의 현 주소를 이 4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독자성을 잃은 부처 입맛에 맞는 무분별한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공생보다는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부처 간의 규제 관할 확보를 위한 지나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공정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규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독자성을 잃은 부처 입맛에 맞는 무분별한 벤치마킹이라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언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언어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우리나라 정부와 역사는 이제 다른 나라 정부와 역사랑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사실 민간 중심의 추진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발달을 했고, 유럽은 제조업 응용 중심의 IT 정책이었고, 뭐 중국은 어떤 강력한 관치 중심의 기업 육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강력하게 인프라를 제공했고 그 위에 민간의 어떤 자율혁신에 기반한 플랫폼 산업의 성장을 가져온 예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자성을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떤 미국이나 유럽에 그래서 시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규제 법안들을 그냥 우리나라에 무분별하게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그런 규제를 하겠다라는 시도들을 각 부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례로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우리나라보다도 3배 이상 높고, 검색이라든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여기는 거의 독점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전히 뭐 검색에 있어서 네이버가 52%이긴 하지만 구글이 빠르게 약진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여러 기업의 어떤 유효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아마존이 50% 이상이고, 뭐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유효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합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어떤 벤처 투자 회수 규모는 0.5%에 불과합니다. 미국처럼 그렇게
킬러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 거기서 시도하고 있는 규제 시도를 전부 다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더 세게 해보겠다라는 게 현재의 어떤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정책이고 이거는 저는 진짜 무분별한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분별한 벤치마킹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공생보다는 갈등을 오히려 정부 정책이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계속 강조합니다. 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플랫폼은 갑이다. 플랫폼과 기존 산업은 플랫폼 갑이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 해외 사업자 간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는 계속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아까 말했던 플랫폼이 가져온 효용, 소상공인의 기회 창출하고 전통산업 생산성 증진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좀 더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는 공생보다는 본인들의 규제 관할 확보를 위한 갈등 조장을 더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마저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등 사례는 다 아시는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을 근거로 해서 계속 규제 관할 확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또 최근에는 공정위가 가장 유력한 플레이어로 등장했죠. 문화부는 문화부대로 이렇게 이러한 갈등 상황은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 부처가 규제 관할 확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김민호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IT와 관련된 정책이 진짜 일관성 있게 제대로 종합적으로 추진되려면 기획, 예산, 집행, 점검 단계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획도 이렇게 과기부, 금융위, 문화부, 방통위, 산업부 쫙 각각 하고 있고 예산도 다 각각 하고 있고 그와 보니까 집행이나 규제도 다 이렇게 각자 부처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 점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다원적 분산 추진에서는 IT라는 영역이 독자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공정을 표방한 강력한 규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보이는 법률안들이 전부 다 강력한 규제 법안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법안들이 플랫폼과 관련된 어떤 디지털 생태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온 것들입니다. 오직 플랫폼 시장을 승자독식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강력한 사전 규제 규정들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오히려 지능과 관련 정책을 담고 있는 법안은 없습니다. 네, 찬밥인 지능 정책이죠. 그래서 갈등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갈등 해결을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가고 오히려 디지털 경제의 효용을 강조한다면은 지능 정책이 강조될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런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우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기본 방향은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리고 무분별한 규제 관리를 하는 방안에 중점이 돼야 되고 그다음 혁신적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이 새로운 입법 추진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벤처 스타트업이나 또 중소사업자 육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 이러한 것들이 주가 되는 어떤 원스톱 플랫폼 정책 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다음 정부의, 새 정부의 어떤 강력한 정책 과제로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라든지 사업자, 플랫폼의 이해관계자가 유기적으로 소통, 협의하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정부가 그냥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면 참여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논리가 아닌 어떤 정치적 논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위기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필요한 논의를 희석화시키고 결국 시장을 교란시켜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또는 아예 글로벌 시장에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종속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제가 오늘 발표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3주 전에 이제 그 확진자였었는데요. 이 말을 하다 보면 아직도 이제 후유증이 좀 있어요. 말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잠기고 이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뭐 김영균 교수님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소개도 잘 제대로 못 해드리고, 그 우리 과학기술대학교 거기서 지금 강의 여러 번 그 우수 강의자로서 이렇게 좀 상도 받으신 분인데, 제가 학생들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세션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이대호 교수님이시고요. 이대호 교수님은 그 나이도 젊은 나이는 아니죠, 이젠. 중년의 나이지만 플랫폼이나 뭐 네트워크 관련된 규제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대호 교수님을 모시고 두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이대호입니다. 저는 상생과 조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 제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큰 주제를 가지고 나왔고요. 사실 좀 놀라운 게 사회자 이상호 교수님께서 18분을 말씀을 하셔서 분명히 김영균 교수님께서 시간을 넘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발표를 줄이는 거를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김영균 교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을 주신 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한 10년 넘게 이쪽에 몸을 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주제가 워낙 브로드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발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메시지를 다 생각하고 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남들도 누구나 아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 발표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네트워크 정책이 견지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향성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 끝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현황입니다. 첫 번째 것은 IMD라고 해서 스위스에서 발표하고 있는 IT 관련된 지수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다가 지금은 포틀란스 인스티튜트로 넘어간 네트워크 레디니스 인덱스라는 지수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ICT 관련된 지수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IMD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산업 순위가 2019년에는 글로벌 11위에서 2021년에는 12위로 더 떨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네트워크 레디니스 인덱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국가가 표본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2019년에는 17위였고 물론 2021년에는 12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지수에 기반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ICT 산업 현황은 글로벌 10위권 정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순위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꽤 오랫동안 ICT 산업에 몸담고 있었고 우리나라 ICT 산업이 최고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살아왔던 저로서는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성적입니다. 다행인 거는 2019년 대비 2021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ICT 산업의 위상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좀 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개씩 이제 짚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준비 지수에서 인재 부분을 보면 개인, 기업, 정부가 다 순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개별 플레이어들은 그래도 각자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살펴보면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은 보시면은 통신 투자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44위,
그리고 인터넷 속도에서는 12위, 인터넷 보급률에서는 2위, 교내 인터넷 보급률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통신 투자가 충분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네트워크 보급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속도가 12위인 점은 조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다음은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지수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온라인 참여 1위, 전자상거래 2위, 이런 부분에서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서는 26위, 모바일 앱 개발 기술에서 25위, 그리고 안전한 인터넷 서비스에서 47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앱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빅데이터 기술과 같은 이런 기술 경쟁력은 좀 약하지만 전자상거래라든지 SNS 같은 이용도 부분은 높고, 그리고 김연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은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분쟁 해결에서는 2위로 좀 높게 나왔고, 그렇지만 ICT 규제 환경에서는 글로벌 전체에서 봤을 때 10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쟁 해결 능력은 있고, 그 다음에 규제를 최신 기술에 적용은 잘 하고 있지만 규제 퀄리티라든지 사생활 보호 같은 전반적 ICT 규제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 모든 기술을 저희가 다 발전시키고 R&D해서 우리나라 자체의 기술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ICT와 관련해서는 네트워크도 잘하고 있고 콘텐츠 영역도 잘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물론 이게 장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 산업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네트워크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트워크 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 밑에 이제 표로 나타낸 부분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간통신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규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읽어드리기보다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최근의 트렌드는 기간통신 산업, 즉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관심이 ICT 안에서 플랫폼 사업자, 특히 그 중에서도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쪽으로 많이 넘어갔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줄을 이뤘던 것 같고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완화되는 그런 경향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ICT 산업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를 조금 바꿔서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김연경 교수님께서도 쓸데없는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기간통신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는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오히려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 산업이 발전하면 다른 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어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보면 우리는 이 둘을 같이 발전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도에 이 ICT 산업에 있어서의 선진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국가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을 때 ICT 선진국들 중에서 이런 ICT 산업 안에 세부 계층들, 기간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세부 사업자들 간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을 때, 잘 맞춰져 있지 않을 때에 비해서 ICT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얘기해서 우리나라 역시 ICT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만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산업을 골고루 발생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을 한 이후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ICT 산업은 디바이스만 잘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산업이 골고루 발전했을 때 특정 세부 레이어도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에 역시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 그러면 ICT 안에서 세부 레이어들 간의 어떤 혁신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을까를 효율성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우리나라 세부 산업들 안에서
특정 산업 안에서 발생한 혁신이 다른 ICT 산업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였을 때 저는 부가통신 산업과 기간통신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위해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들이 자유롭고 부담 없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네트워크가 가져야 할 당연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서비스를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요건이 같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자들한테 모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간통신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네트워크 정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제시하고 싶은 두 번째 방향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네트워크 정책을 만들면서도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을 할 때 미국과 EU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앞서서 김현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제가 뭐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그림이라기보다는 망중립성과 관련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망중립성 예전에 논의가 한창 이루어졌을 때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의견이 서로 달랐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망중립성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망중립성이 없으면 있어야지 ISP의 혁신이 더 발생하고 ISP가 혁신이 이루어져야지 ASP로 혁신이 전이되고 이런 식으로 찬성론자 반대론자 모두 ISP의 혁신이 ASP로 전이되고 ASP의 혁신이 ISP로 전이되기 때문에 혁신이 전이되고 이게 같은 생태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그러면 이 두 사업자, 두 산업 중에서 어디가 먼저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달랐었던 건데요.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는 네트워크 산업 혹은 ICT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국가의 상황이나 대륙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산업이 먼저 진흥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EU하고 미국이 규제에 있어서 더 선진국인 건 맞지만 EU를 생각을 해보면 EU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정책은 ASP보다는 ISP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EU의 정책을 네트워크 정책을 무작정 따라한다면 ICT 정책을 무작정 따라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과는 좀 맞지 않은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생과 조화를 위해서 어떤 네트워크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정책이 모든 네트워크 정책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우리가 보완을 했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견제해야 할 방향성이 지켜지지 않을까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 재원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제망 확충 및 망 사용률 인하로 해외 서버를 유치시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네트워크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는 국제망 1개위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국제망 1개위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다른 해외 1개위 사업자들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망 사용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망 사용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해외 사업자들의 서버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 사업자들의 서버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용료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해외 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루프를 끊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하나를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으로
이거를 네트워크 사업자, 국내 기관 통신 사업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정부가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망 사용료가 인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 서버를 유치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국제망 1개의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호 접속 고시를 정상화해서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자라는 건데요. 사실 2016년도에 상호 접속 고시가 개정이 됐고 그 개정을 통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방향성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향성이냐면 이 망에서 더 많은 사업자, 인터넷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상호 접속 고시의 개정으로 인해서 어떤 기관 통신 사업자가 부가 통신 사업자의 서버를 유치하는 순간 더 많은 통신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호 접속료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따라서 기관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의 부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부가 통신 사업자의 서버를 유치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상호 접속 고시의 그 비중을 바꿔서 1대 1.8 구간까지는 무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무정산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기간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1대 1.8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또 상호 접속료를 지불해야 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가통신 사업자한테 통신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정산이 현실적이라면 아예 이 접속 고시를 정상화해서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들이 더 많이 인터넷 세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 두 번째 정책 제안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시장의 원리를 따르자라는 겁니다. 최근 한 몇 년간 있었던 기간통신 사업자와 관련된 규제들을 살펴보면 물론 이 지금 보이시는 표의 첫 번째, 두 번째 것처럼 규제가 완화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기간통신 사업자를 기존의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를 했고요. 사전적 요금 규제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화만 됐었던 건 아니고요. 그 뒤에 있었던 보편적 영무 손실보전금 산정 방법에 대한 기준 개정안이라든지 통신재난 예방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서는 보편적 영무 제공을 위해서 발생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통신재난 예방 대응을 위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에 이제 그 전 세계 데이터 통신사업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륙별로 조금 다릅니다. 북미 같은 경우는 규제의 강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반면 아시아 같은 경우는 규제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하는 그런 동아시아 쪽이 특히 규제 강도가 강하고 유럽은 미국과 이 아시아권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규제 강도에 따라서 통신 사업자들의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더 높을까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규제가 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현재와는 상관없이 통신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것이 ICT 산업 전체의 장기를 위해서도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18분 시간 주셨는데 딱 18분에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경 교수님께서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으셔서 일찍 끝내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여유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맞춰주셨네요. 우리 디지털 규제 혁신 포럼의 회장님이신 그 김민호 교수님 젊었을 때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대호 교수님하고 그대로 닮아서 굉장히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규제 혁신 포럼의 그 얼굴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민호 교수님과 이대호 교수님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세미나입니다. 자, 한 분은 법학자로서 또 한 분은 경제학자로서 우리 네트워크와 플랫폼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식견을 가진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디지털 플랫폼 상생과 조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 소개부터 간략하게 그냥 인사 좀 드릴게요. 고려대학교의 최세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발표 소개를 잘못했던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역시 같은 데 계시죠? 한국과학기술대학교의 저 왜 이러죠?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안영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웅길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토론을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먼저 안웅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의 안용길입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영경 교수님, 미더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두 분께서 하신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의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혁신과 상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상생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이 개념 틀에 불러 넣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디지털 혁신과 상생에 기반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혁신과 상생이 조화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추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설문에서 가로축은 혁신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세로축은 혜택을 공유하는지 아니면 소수가 독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혁신에 관해서는 커다란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생에 관해서 과연 디지털 플랫폼들이 디지털 대전환의 혜택을 다수와 공유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조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승자 독식이나 네트워크 효과나 초기 진입자 우위가 과연 그대로 독점적인 결과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좀 우려가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도와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랑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네트워크 이펙트는 사실은 굉장히 다르고요. 온라인 플랫폼의 우위는 일시적이면서 장기적으로는 독점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플랫폼의 우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취약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김영경 교수님께서 발표 파일에서 마이스페이스를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관련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마이스페이스 이전에 있었던 서비스가 프렌스터라는 서비스가 있었고 프렌스터가 망하고 마이스페이스가 약간 몇 년 반짝했는데 마이스페이스도 페이스북에 밀려서 이제 또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페이스북도 역사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죠. 보면은 이런 것처럼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지위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독점 같은 것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전에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 혐의로 기소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우리 그 IT 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대성공을 해서 독점 시비를 불러일으켰지만 그 뒤에 2010년대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폰을 출시해서 처절하게 실패를 했고요. 그 뒤에 리눅스나 맥 OS 같은 운영체제가 등장을 하면서 다 과점 체제로 바뀐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분야에서 한 10년, 20년 가량 누렸던 독점적인 지위가 과연 이게 헛된 것이었나 아니면 성과가 과연 없었나 하는 생각은 사실 반론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운영체제 독점 때문에 일정 부분 IT 산업 전체가 성장을 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지 과잉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보시는 그림이 이제 1996년에 딥블루가 게리 카스파로프라는 체스 챔피언을 이겼던 게임이고요. 이겼던 때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알파고가 이세돌 국수를 이겼던 때의 사진입니다. 이때 보면 이제 그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인공지능이 인간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꼽히던 당시에 체스 챔피언을 꺾고 나니까 당시에 우리가 무정한 인공지능이 아니면 무정한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일자리를 다 위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바둑을 두기 위해서 기원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고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켜면 쉽게 수준 높은 바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바둑을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택시 운전기사님들을 보호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나온 서비스를 다 금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오히려 기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드리는 게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나 정책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한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모 의원께서 골목 상권 제로섬 게임에서 백 대표 가맹점이 손님 다 뺏어간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이제 지적을 하자 백종원 대표가 의원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라고 발끈했던 기억이 다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이랑 소상공인은 과연 영합 게임을 벌이고 있을까요?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입법 당국, 규제 당국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사이의 갈등을 조장을 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영합 게임으로 규정을 하는지 사실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 생활에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2.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58.4%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16에서 64세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매주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의 비율은 64.9%로 세계 3위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은 43.1%로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플랫폼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한 생수, 기저귀, 식료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적인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하는 소비자 금액이 연간 360만 원이고요. 이거는 홍콩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입니다. 플랫폼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생활을 이렇게까지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은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혁신과 상생을 통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을 조금 요약을 드리자면, 그리고 두 분께서 해주셨던 말씀도 좀 요약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승자 독식이나 초기 진입자의 우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단기적인 승자 독식이나 초기 진입자의 우위는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독점적 지위로 반드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김연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 있고 아직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플랫폼에 강력한 규제를 해서 이 성장 가능성조차 말살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미워도 좀 키워서 잡아먹는 게 맞지, 지금 어린 닭을 이렇게 잡아먹으면 집안이 다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쟁 정책의 좀 문제점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경쟁자를 보호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쟁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 경쟁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경쟁 정책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 참가들이 경쟁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혁신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설계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도 소상공인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다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신 두 분 교수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혜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표하실 때 여유 있게 이렇게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번 토론은 고려대학교의 최선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따로 준비한 게 없어서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충분한 시간 가지고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발표를 하셔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좋은 말씀을 발제자와 또 앞서서도 토론자분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지털 생태계를 저희가 생각하면 안타까운 점이, 아까 이대호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규제 정도와 그다음에 ICT 산업의 발달을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것처럼 저희가 디지털 생태계에 너무 규제의 측면에서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고, 진흥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디지털 생태계에 있어서 충분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부진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또 연결이 되는 건데, 뭐 앱 개발이나 소프트웨어나 뭐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약한 반면, 뭐 전자상거래나 SNS 이용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시장의 잠재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생하는 어떤 생태계로서 봤을 때 그만큼의 니즈가 있고 소비자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초적인 기술도 당연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할 텐데, 뭔가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의지를 좀 꺾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그것들이 혜택으로 기업에게 이루어지는 보상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을 했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칭찬이나 보상보다는 규제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자들의 반발이 두드러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생태계로 지금은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뭐 ICT 기술에 대해서 진흥 정책을 한다라고 하지만 뭐 규제 샌드박스나 뭐 저희가 실험적으로 했던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규제를 완화하고 혹은 탈규제였을 때 생각의 자유로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게 실제적으로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좀 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 혁신이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데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용규 교수님께서 앞서 토론해 주신 것과 저도 굉장히 생각이 비슷한데요. 여기서 혁신이란 무엇인가, 상생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혁신이라고 했을 때 뭐 기껏 뭐 택시를 자동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부를 수 있는 게, 호출할 수 있는 게 혁신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 생활의 변화는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혁신이라고 해서 정말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 새로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혁신인데, 그런 차원의 좀 생각들을 해야지만 저희가 작은 아이디어도 크게 산업으로 발전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혜택을 입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생도 아까 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질문 던져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똑같이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공정한 상생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만큼 또 보상이 돌아와야지만 그만큼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또 다른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열심히 했을 때 그런 보상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공정 경쟁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기본적인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 하지만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것은 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지, 공정 경쟁을 일부러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규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이미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올드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환경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최근 ESG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투자사들에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그리고 지구를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사회를 위한 어떤 그 철학적인 바탕으로 시작됐거든요. 근데 당연히 투자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따라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선두주자라기보다는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좀 늦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사회적으로 기업들은 이미 견제를 잘 받고 있고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서 규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소비자로부터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사회적인 책무와 공헌을 다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건강한 기업으로서 좋은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그냥 정책적인 그런 규제 이런 법 제정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규제 만능주의는 좀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과격할 수 있지만 가만 놔두면 잘할 수 있는데 괜히 정부에서 쓸데없는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생태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저희가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큰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될지 디지털 가버넌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자생력을 가지고 있고 잠재적인 경쟁력이 충분한 산업을 좀 진흥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새 정부 출범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혁신과 또 상생, 그다음에 우리 김민호 교수님께서 이제 디지털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발표, 그다음에 두 분의 토론,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5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알찬 발표와 토론을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는 사회자가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 우리 디지털 규제혁신 포럼이 준비 중인 여러 세미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훌륭한 발표와 토론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고요. 오늘 디지털 규제혁신 포럼이 마련한 우리 첫 번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